인천의 낡은 아파트 4층, 겨울바람이 길가를 스치는 오후. 윤지우는 가스비 고지서를 손에 쥔 채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중학생인 남동생은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고된 현실과 포기하지 못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25. 대학 졸업 후 취직을 시도했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특히나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의 빚을 남기고 떠난 이후로 윤지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지우 씨 맞으시죠? 강화그룹의 법무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강화그룹, 전국의 호텔 체인을 소유한 대기업. 그런 곳에서 얘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멈춰서고 그녀는 진짜로 초대받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 강남의 강화그룹 본사. 유리창 너머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와 마주했다. 중년의 남자, 강승모 회장이었다. 그의 말은 간단했고 충격적이었다. 우리 아들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소. 지금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소. 하지만 기업의 이미지와 후계 구도상 정식 혼인이 필요하오. 당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다면 당신 가족의 빚을 전액 변제하겠소. 지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결혼, 사랑하지도 않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그것도 돈을 대가로. 그저 형식적인 결혼이요. 아들에게도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이미 세상과 담을 쌓았소. 돌아오는 길, 지우는 지독한 혼란 속에 빠졌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른 손과 남동생의 교복, 밀려드는 고지서와 독축장을 떠올리자 그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강화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기자도 하객도 없었다. 신랑인 강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이식장을 떠났다. 지우는 그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강화가 저택의 3층 커다란 방에 혼자 남겨진 지우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계약서에 사인도 했고 어머니의 계좌로 돈도 입금되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는 없었다. 이건 기약이야.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하지만 방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서랍에 넣어둔 문서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되돌아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복도 끝 강도연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그저 조용히 서류만 챙기고 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은 얼어붙었다. 강도연.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던 그가 지금은 방 바닥에 팔꿈치를 짚고 몸을 끌고 있었다. 휠체어는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었고 벽에는 단단한 철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바닥은 붉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단지 이 악물고 팔에 힘을 주며 벽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 광경은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런 모습의 사람과 마주칠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더 이상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조용히 주방에 나가 밥을 지었다. 김이 오르는 밥솥 옆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강도연은 식탁 앞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는 그에게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했어요. 입맛에 안 맞더라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그녀가 좋아하는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그건 작은 시작이었다. 강화가 저택에 들어온 첫날 이후, 륜지우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 말은 거의 섞지 않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한 바람을 만들고 있었다. 강도연은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가 묵묵히 햇빛을 받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홀로 보냈지만 그 홀로의 세계 안에는 분명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지우는 남몰래 그를 관찰했다. 그의 손등에는 늘 생채기가 있었고 팔 근육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는 몸의 절반을 잃었지만 남은 절반으로 온 존재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떠나기 어려웠던 이유는 연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도연의 고통을 피해가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용기를 갖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용기는 쉽게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지우는 저택 1층 응접실에서 시아버지 강승모 회장과 마주쳤다. 회장은 냉철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지우씨, 며칠 지냈으니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소.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건 제주도 땅개발 계획서요. 우리 그룹의 핵심 사업입니다. 도현이야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니 앞으로는 당신이 대신 서류에 사인해야 할 거요.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제가요.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닌데요. 강승모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혼인 신고했잖소. 법적으로는 며느리고 도현의 법적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지. 회사 이미지 때문에 당신에게도 체면을 세워준 것이오. 그녀는 문서를 넘겨보다가 눈이 멈췄다. 제주도 땅, 강도연이 사고 전부터 계획해 오던 사회 환원 프로젝트의 핵심 장소였다. 그는 그 땅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문서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적혀 있었다. 호텔과 리조트 개발, 그리고 사익을 위한 분양 사업. 도현 씨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장은 얼굴을 굳혔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평생 회사를 키웠소. 그런데 사고 한 번으로 인생을 내던졌지.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할 때요. 당신은 그저 사인만 하면 돼. 지우는 서류를 조용히 덮었다. 죄송합니다. 이건 도현 씨의 의견이 필요해요.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순간 응접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강승모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거절당한 거지. 빚 때문에 들어온 처녀가.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은 테이블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소. 그 양심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지.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더 큰 폭풍은 다음 날 찾아왔다. 강승모 회장은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변호사를 불러 지우가 결혼을 통해 회사 재산을 노린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도현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다. 도현에게 고통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강도현이었다. 지우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자 도현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우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다. 도현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종이를 읽으며 그의 눈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한 짓이군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당신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현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나를 배제하려고 합니까? 지우는 당황했다.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저는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도현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돌렸다. 내가 상처받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지우는 출석에 응하기 위해 혼자 검사실로 향했다. 하지만 조사실 문 앞,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기 강도연이 있었다.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그대로 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하반신 마비 아니야. 직접 온 거라. 아내를 위해.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보니까. 그날 검사실 안에서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윤지우 씨는 결혼식 다음 날 떠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남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일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지우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삼켰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울렸다. 조사는 끝났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화가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었고 강승모 회장은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윤지우와 강도현은 서울을 떠났다. 검찰 조사 이후 강화그룹의 내부 상황은 조용히 정리되었지만 그것은 강승모 회장이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현의 이름을 상속자 명단에서 제했고 집안에서 지우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선택했다. 더는 그 집에 기대지 않기로. 진심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느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라도 서로를 믿고 새로 시작하자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이었다. 도현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끔 머물던 별장이었다. 오래 방치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공기가 맑았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여긴 조금 춥지만 조용하네요. 지우가 말하자 도현은 창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어요. 그 말에는 이상하게도 위로와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다. 도현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여전히 재활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침대 옆 철봉에 매달린 채 손바닥이 벗겨져도 그는 묵묵히 자신과 싸웠다. 지우는 집안을 정리하고 근처 주민센터에서 작게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플리마켓에 직접 만든 도자기와 수세미를 내다 팔았다. 그 수입은 적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현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 씨, 혹시 내 방 책상 서랍 안쪽에 종이봉투 하나 있죠? 네, 본 것 같긴 해요. 왜요? 버려주세요.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그 봉투를 꺼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버릴 수는 없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유서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우 씨, 이 결혼이 끝나면 나는 혼자 남겠죠. 이미 몸도 마음도 부서졌고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름뿐이고 그 이름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마지막 결정이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그 편지는 결혼식 다음 날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도현이 훈련하는 모습을 본 바로 그날.
그가 죽기로 결심한 날, 그녀가 우연히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지우는 편지를 꼭 쥐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도연씨. 그녀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도연은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날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숨겼어요. 그걸 알면 당신이 나와 있는 게 미안해서일까 걱정했을 테니까요. 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날 내가 문을 안 열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 두려움, 상처를 꺼냈다. 그 대화는 연인으로의 시작이 아니라 동료로서의 확신에 가까웠다. 며칠 후 마을 장터에서 돌아오던 날 평소처럼 조용히 집으로 향하던 도중 지우는 운전 중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 왜 이러지? 차는 평지를 벗어나 경사로에 들어서며 점점 속도를 높였다. 당황한 지우가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도연씨, 꽉 잡아요. 도연은 옆자리에 앉아 눈치를 챘다. 손잡이를 깍 움켜쥐며 몸을 최대한 지탱했다. 차는 굽이진 산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내려갔고 결국 한바뚜렁 옆에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은 꽤 컸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차량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설마 서울에서 누가? 도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추측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고 살아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싸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어 불태웠다. 도현이 원했던 대로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묶지 못했다. 그들은 두 번 죽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우는 병원을 찾았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구토와 어지럼증 때문이었다.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진료실을 나왔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 위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한동안 말없이 강도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밤 둘은 작은 화목난로 옆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현은 그녀가 전하고 싶은 말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괜찮아요. 갑작스럽겠지만 난 이 생명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마치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도현은 조심스럽게 집안 복도 끝에 있는 작업실에서 원고 파일을 하나 열었다. 그가 몇 달째 틈틈이 써오던 책이었다. 제목은 나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더 이상 그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그들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기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책은 그의 사고 이후 삶의 변화, 윤지호와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한 강원도 생활까지 솔직하게 담고 있었다. 몇 주 뒤 작은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되었다. 도현의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방송 출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네요. 지우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난 그냥 살아낸 걸 쓴 건데. 도현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대문자만하게 이런 제목의 기사가 걸렸다. 강화그룹 전 며느리
장애인 남편 감성파리로 책 출판. 윤지우, 재벌가 입성 후 은퇴. 거짓 사랑 마케팅 논란. 기사와 함께 올라온 사진은 지우가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 도연이 힐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등이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그 사진들은 두 사람의 삶을 동정심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전원을 껐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도연은 그녀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는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마을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강원도까지 찾아왔고 이웃 주민들조차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도연은 결심했다. 자신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오해는 설명하지 않으면 진실처럼 굳어지는 법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한 인터넷 방송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해요. 인터뷰 당일 도연은 단정한 셔츠에 앉아 기자 앞에 섰다. 손에는 지우가 챙겨준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나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우 씨는 그런 날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남아주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다. 이 책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성팔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로 누군가가 용기를 얻는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부 네티즌은 여전히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부부다. 진짜 사랑은 저런 모습 아닐까? 댓글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궁 경부 길이가 짧고 고위험군입니다. 출산 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제가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산모나 아이 중 한 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서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현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지우는 조용히 앉아 모든 걸 말했다.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아이보다 당신이 먼저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당신이 날 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이 아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재활실에서 새벽까지 운동을 계속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훈련의 끝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작은 그러나 뚜렷한 첫걸음이었다. 강도현이 처음으로 내디딘 한 걸음은 마치 한 생을 통째로 걸어온 듯 무거웠다. 새벽녘 훈련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진심으로 처음 느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며칠 후 윤지우는 병원에 재입원했다. 의사의 권유로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은 그 주 금요일로 예정되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유난히 따뜻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아이를 안을 수만 있다면 난 뭐든 견딜 수 있어요. 수술 당일 도현은 병실 앞에서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 곁엔 의료진이 남긴 수술 동의서 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안전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현은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기적이란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도현은 병원에서 돌아온 지우와 함께 아기 하준을 품에 안고 강원도에 집에 돌아왔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울음소리는 당당했다. 지우는 매일같이 하준을 안고 이야기했다. 하준아, 내가 오는 데까지 엄마랑 아빠는 정말 열심히 버텼어. 그러니까 넌 천천히 너만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아. 그 평화는 몇 달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봄이 올 무렵 강화그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 회장님께서 이륙하십니다. 임종을 지키시겠습니까? 도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이젠 아버지를 증오의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의 고급 요양병원. 병실엔 조용한 음악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만이 떠돌았다. 침대에 이 강승모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만이 아직 깨어 있었다. 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눈이 작게 흔들렸다. 지우는 하준을 품에 안고 침대 곁에 다가갔다. 아버님, 하준이에요. 회장님의 손자예요. 도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이 아주 작게 움츠렸다. 며칠 뒤 강승모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도현과 지우는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순간만큼은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다하고 싶었다. 장례가 끝난 뒤 강화그룹의 법무팀에서 도현에게 한 봉투를 전달했다. 회장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은 유필로 작성되어 있었고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이었다. 짧고 간결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 손자 강하준에게는 강화그룹 지분 3%, 그리고 며느리 윤지우에게는 서울 양재동의 단독주택 한 채를 남긴다. 내가 그동안 지우 씨에게 저지른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겠지만 부디 이걸로 조금이나마 나의 후회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좋은 아버지도 좋은 시아버지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떠나고 싶다. 편지를 읽던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복수처럼 기다렸던 사과가 아니었기에 더 진심처럼 느껴졌다. 도현도 말없이 편지를 접었다. 이 사람,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거라. 그날 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한 장 써내려갔다. 그 편지는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 요청서였다. 새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이건 강승모라는 사람의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끝내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너무 늦은 후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 책방에서 낭독회를 열었다. 도현은 조용히 구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지우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네, 이제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이 편하네요. 계절은 또 바뀌고 강원도의 작은 집에 봄꽃이 피어났다. 하준은 처음으로 두 다리로 서서 한 발자국을 내디뎠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현은 눈가를 가만히 닦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고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잃을 것 같지 않은 충분히 단단한 하루하루였다.